울진의 작은 바닷마을, 10년 전 한 해녀가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물안경과 찢어진 옷만 남긴 채로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죠. 파도에 휩쓸렸다고, 아니 남편과 싸운 후 사라졌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 후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옥순의 딸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해녀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남편이 모르는 딸이요. 그리고 그 집 마당의 깊은 우물 속에는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다가 품은 진실과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진의 작은 바닷마을, 거센 파도 소리가 매일같이 들리는 해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안가에 가까운 곳에 박도윤의 집이 있었죠. 도윤은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마을의 유일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거친 손에는 그물을 다루며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아내 한옥수는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물질을 하는 해녀였습니다. 옥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였고 20살에 도윤과 결혼한 뒤 지금껏 이 바닷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옥순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어딘가 여린 느낌이 남아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적은 부부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대화보다는 침묵이 더 익숙했죠. 바다 냄새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옥수는 이른 새벽마다 물안경과 태왁을 챙겨 바다로 나갔고 도윤은 마당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며 그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서도 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탓이었을까요? 도윤은 점점 술이 잦아지고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소주병을 기울이며 바다를 바라보는 도윤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런 남편을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침 옥순이 물질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개가 많을 것 같아요. 저녁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옥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 대신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도윤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옥수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에 대해 종종 수군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속삭였죠. 그 집은 늘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더 불안여. 자식도 없이 둘이서만 사는 게 외롭기도 하제. 도윤이가 술만 먹으면 바다를 보고 혼잣말을 한다던데. 옥순이도 불쌍여. 맨날 물질만 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술에 취해 있고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이 부부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밤만 되면 그 우물에서 묘한 물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이 깊고 차가워서 여름에도 얼음장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도윤은 마당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옥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뭘 보고 계세요? 도윤은 대답 없이 고개만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고 깊었어요. 옥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바다에서 잡아온 조개를 손질하며 옥수는 창밖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 도윤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식탁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미역국과 조개구이가 놓인 소박한 저녁상, 도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고 옥수는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식사를 마친 옥순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윤은 마루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옥순아, 미안여. 옥순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건지, 왜 미안한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옥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죠. 옥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진실을 감추지만 언젠간 토해낸다. 옥순의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옥순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옥순은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옥수는 조용히 물안경과 태왁을 챙겼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거센데 나가지 마라. 도윤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파도는 괜찮습니다. 조개값이 올라서 오늘 많이 따야 해요. 도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옥수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옥수는 개의치 않고 바다로 향했어요. 해안가에는 이미 몇몇 해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물안경을 쓰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옥순도 그들 사이에 섞여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자 옥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위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물속은 평화로웠죠. 옥수는 능숙하게 물속을 헤엄쳐 내려가며 바위 틈 사이에 조개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하나씩 망에 넣으며 옥수는 생각했어요. 오늘따라 바다가 유난히 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더 깊이 내려가고 싶은 건지도 몰랐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다른 해녀들은 하나둘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여전히 물속에 있었어요. 해녀 동료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순이가 오늘따라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것 아이가? 파도도 점점 거세지는데. 그러게 말이다. 저번에도 혼자 늦게까지 있더니만. 해녀들은 해안가에서 옥순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옥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파도는 더욱 거세졌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해녀들은 불안해하며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옥순이가 아직도 안 나왔어. 뭔 일 난 거 아이가?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해안가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바다를 살피고 있었죠. 몇몇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 수색을 시작했지만 옥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파도는 더욱 거칠어졌고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이 되어서야 바다는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해안가에 떠밀려온 것은 옥순의 물안경이었어요. 금이 가고 한쪽이 깨진 물안경, 그리고 찢어진 옷까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파도에 휩쓸렸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말이여, 어젯밤에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 들었다 카더라. 싸움이라니 그 집이 말을 해야 싸우지. 늘 조용하기만 했는데. 아니다. 내 친구가 분명히 들었다 카던데. 여자 울음소리도 났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도윤과 옥순이 자식 문제로 다퉜을 거라 했고, 어떤 이는 더 심한 소문을 퍼뜨렸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순의 물안경과 옷가지를 들고 마당의 우물가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도윤의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도윤은 마당에 홀로 앉아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 속 물 위에 반짝이며 일렁였어요. 도윤은 손에 든 물안경을 천천히 우물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물안경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죠. 다음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 씨, 아내 장례는 언제 치를랍니까? 사람이 없어졌으면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윤은 대문 앞에 서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다시 마당으로 들어가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소주병을 들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술을 마시며 도윤은 우물 속을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안경의 유리 조각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달빛의 잔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우물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다시 걷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술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여, 옥순아. 정말 미안여.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물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누군가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우물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우물 속에 그것을 끝내 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이 밤마다 우물가에 앉아 혼잣말을 한다고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는 도윤이 미쳐가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바다도 그리고 그 깊은 우물도 침묵할 뿐이었어요. 1987년 그 사건 이후로 세월이 흘러 1997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경제 위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죠. 울진의 작은 바닷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점점 쇠락해 갔어요.
한때 활기차던 포구는 적막했고 빈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더욱 외롭고 늙게 만들었죠. 어부일도 이제는 힘에 부쳤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등은 더욱 굽어졌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버렸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의 그 우물이었죠. 10년이 지났지만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밤마다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친 노인의 습관쯤으로 여기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마다 들리는 물소리를,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마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을씨년스러웠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 사이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옥순이가 또 날 부르나 보다. 매일 밤 우물에서 소리가 나는데.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을 우체부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체부는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어르신, 편지 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편지 한 통 받은 적 없던 집이었으니까요. 우체부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도윤은 마루에 주저앉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는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고 소인도 흐릿해서 날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편지지도 오래되어 보였죠. 종이를 펼치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글씨가 익숙했어요. 아주 익숙한 그 필체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그날 죽지 않았어요. 도윤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편지지가 마루 바닥에 펼쳐졌고 석양빛이 그 위를 비쳤어요.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는 분명 옥순의 것이었죠. 편지는 짧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몇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날 바다를 떠났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딸이요. 미안합니다. 도윤은 편지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딸이라니, 자신이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아이와 함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가에 주저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글씨를 손으로 더듬으며 옥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옥순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생각났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윤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지만 분명 옥순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았어요. 무엇 때문이었는지, 왜 싸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순이 울던 얼굴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도윤은 우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이 찰랑거렸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옥순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라는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도윤은 편지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도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우물가에 앉아 편지를 또다시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도시에서 온 듯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여자는 도윤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죠. 도윤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의 눈매가, 코의 선이, 인매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옥순의 딸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편지지가 바람에 날려 마당 바닥을 굴러갔어요. 도윤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옥순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한지윤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도윤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죠. 도윤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소. 우리는 자식이 없었는데. 목소리에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윤곽은 뚜렷했죠. 이걸 보세요. 지훈이 사진을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옥순이 있었습니다. 20살 무렵의 옥순, 도윤과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옥순의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사진이 또다시 떨어질 뻔했어요. 도윤은 황급히 사진을 붙잡으며 지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옥순이가 아이를 낳았다니. 지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평상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저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어머니에게는 첫사랑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아이가 바로 저예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지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를 보러 오셨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요.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옥순이 가끔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들, 그날 밤 늦게 돌아와 눈이 빨갛게 부어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그저 친정 식구들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눴거니 생각했었죠. 그럼 옥순이는 살아있단 말이오?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실은 살아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는데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이에요. 아버지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옥순의 필체로 가득한 편지들이 나왔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 전 옥순이 사라진 바로 그 해였습니다. 도윤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 씨, 저는 이제 떠납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당신이 한 말들을, 당신이 한 행동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숨긴 게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딸이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끔찍한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 옥순을 향해 내뱉었던 말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떠나셨어요. 저를 데리러 친정에 가셨고 그대로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바다에 떠밀려온 물안경과 옷은 뭐였단 말이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남기신 거예요.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래야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까요.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10년 동안 자신은 죽은 아내를 애도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옥수는 살아있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온 거요? 죽은 어미 대신 딸이 와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구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아버지께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우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우물 속에 무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꺼내야 한다고, 그래야 모든 게 끝난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물, 그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숨겨둔 비밀을 옥순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도윤은 벌떡 일어나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 우물 안에 뭐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우물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옥순이가 남긴 거야. 아니, 내가 숨긴 거지. 10년 동안 이 우물 속에 묻어둔 진실이란다.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지우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도윤은 우물 곁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감춰왔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 마을의 젊은 잠수부였지. 이름은 강민호라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민호는 30살쯤 되었을 거야. 부산에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청년이었어. 잠수 실력이 뛰어나서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지. 그런데 그 청년이 옥순이와 가까워진 거야.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되짚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지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다 일로 가끔 마주치는 정도였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옥순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표정이 밝아지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지. 나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모른 척했어. 도윤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나는 술에 취해 일찍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에 깨어났지. 옥순이가 마당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였어.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호가 우리 집 마당에 서 있었어. 옥순이와 마주보고 있었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 나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떠났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참았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지. 매일 술을 마셨고 옥순이를 대하는 태도도 거칠어졌어.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옥순이가 민호와 함께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말았지.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옥순이를 다그쳤어.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지. 민호와의 일을 추궁했고 옥순이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어. 민호를 사랑한다고 함께 떠나고 싶다고 말했어. 지우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쳐버렸어. 옥순이를 붙잡고 때렸어. 그만두라고, 떠나지 말라고 소리쳤지. 하지만 옥순이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는 이제 흐느끼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옥순이는 집을 나갔어. 나는 뒤를 쫓았지. 옥순이가 바닷가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우물가에 민호가 서 있더라고. 옥순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민호와 싸웠어. 주먹 다짐을 했지. 민호는 젊고 힘이 셌지만 나도 지지 않았어. 옥순이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싸우던 중에 민호가 뒤로 비틀거리더니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지. 옥순이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민호는 우물 속에서 허우적거렸어. 물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쳤지. 나는 그걸 지켜봤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어.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옥순이가 나한테 매달렸어. 민호를 구해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울부짖었지.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움직일 수 없었어. 분노와 질투와 배신감이 나를 마비시켰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민호는 결국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어. 옥순이는 우물가에 쓰러져 울었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어. 다음 날 새벽에 가보니 옥순이는 사라지고 없었어.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민호의 시신을 우물 속에 그대로 두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은 민호가 부산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어. 도윤은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었죠. 그리고 옥순이가 사라진 다음 날 바다에서 옥순이의 물안경과 옷이 발견되었어. 나는 그게 옥순이가 일부러 남긴 거라는 걸 알았지. 나를 떠나기 위한 증거물이었던 거야.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10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물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지친 얼굴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지우는 우물 앞에 서서 깊은 어둠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고 묘한 물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민호를 우물에서 꺼내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밧줄과 양동이를 꺼내왔어요. 지우는 아버지를 도와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석양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우는 아버지를 제지하고 우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밧줄에 양동이를 묶고 천천히 우물 속으로 내렸어요. 어둠 속으로 양동이가 내려가자 묘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밧줄을 당겼죠. 양동이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금속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꺼내며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은 상자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상자를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 민호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그건 민호가 가지고 있던 거야. 옥순이와 함께 떠나려고 준비한 물건들이 들어있을 거야. 지우는 돌로 자물쇠를 깨뜨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고 상자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빨갛게 물든 해녀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순의 것이었죠. 그 옆에는 남자의 은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해녀복을 꺼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옷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니 그건 핏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흙 얼룩이었죠. 이건 피가 아니에요. 흙 얼룩이에요. 도윤도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죠. 편지는 민호가 옥순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물에 젖어 일부가 번져 있었지만 내용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옥순 씨,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반지는 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이죠.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웠고 지우는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읽었어요.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에서 지우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도윤 씨, 그날 밤 당신이 민호를 우물에 빠뜨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민호는 그날 밤 우물에서 죽지 않았어요. 지우는 편지를 들고 황급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편지 좀 보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민호를 우물에서 끌어올렸어요. 민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민호를 업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친정집까지 데려가서 정신을 차리게 했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죽지 않았다니, 그럼 10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죄책감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민호는 사흘 후에 깨어났어요. 하지만 우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저와 당신의 일도, 그날 밤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로 다쳤다고만 했죠. 민호는 회복한 후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지훈이를 데리고 나도 부산으로 갔고요. 민호와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민호는 살아있단 말인가? 내가 10년 동안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있었어. 도윤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럼 우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어.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물소리가 들렸으니까. 민호는 아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지우는 다시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양동이를 더 깊이 내렸어요. 이번에는 더 무거운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지우는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겼죠. 양동이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순의 일기장이었죠.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도윤 씨를 사랑했지만 진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지훈이의 존재를, 민호와의 과거를, 이 일기장에 모든 진실을 적어둡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발견하길 바라며 지훈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마당에는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1985년 3월. 도윤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시선이 곱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게는 이미 딸이 있다는 걸. 도윤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6년 7월. 민호 씨를 다시 만났어요. 지훈이 아버지예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힐끗 보고 다시 읽었어요. 1987년 1월. 민호 씨가 지훈이를 보고 싶어 해요.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죠. 죄책감이 들지만 지훈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행복해 보여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1987년 2월. 도윤 씨가 술을 많이 드세요. 매일 밤 취해서 돌아오시죠. 나한테 화를 내세요.
자식이 없는 게 다 내 탓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했는지 떠올랐어요. 1987년 3월 15일. 민호 씨가 제안했어요. 함께 떠나자고. 지훈이와 셋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도윤 씨를 버리는 건 배신이지만 이대로 사는 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지훈은 페이지를 넘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987년 4월 2일. 결심했어요. 민호 씨와 함께 떠나기로요. 다음 주에 지훈이를 데리러 친정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부산으로 내려갈 거예요. 도윤 씨한테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지훈은 다음 날짜로 넘어갔습니다. 1987년 4월 5일. 오늘 밤이에요. 민호 씨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알아챈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며 날 노려봐요. 무서워요. 지훈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1987년 4월 6일 새벽.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윤 씨가 민호 씨를 우물에 빠뜨렸어요.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도윤 씨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민호 씨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도 울먹이며 계속 읽었어요. 도윤 씨가 떠난 후 나는 민호 씨를 구했어요. 밧줄을 던져서 간신히 끌어올렸어요. 민호 씨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살아 있었어요. 나는 민호 씨를 업고 친정으로 갔어요. 지훈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호 씨는 머리를 다쳤어요.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나는 민호 씨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였다고만 했죠. 민호 씨가 회복되자 부산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도 지훈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옥순이는 왜 돌아오지 않은 거야? 민호를 살렸으면 날 찾아와서 말했어야지. 지훈은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도윤 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요. 설령 민호 씨가 살았다 해도 도윤 씨의 마음속에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어요. 나는 그게 두려웠어요.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순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정말로 민호를 죽이고 싶었으니까요. 지훈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97년 2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대요. 지훈이에게 미안해요.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 게요. 도윤 씨에게도 미안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글이었어요. 지훈아, 내가 이 일기장을 읽게 된다면 부탁이 있어. 도윤 씨를 찾아가 진실을 말해줘. 그리고 전해줘. 내가 평생 미워했지만 동시에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도윤 씨도 피해자였다고. 우리 모두 불행했던 거라고. 지훈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지훈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상처받았던 아버지를요. 외로움에 술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아버지를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옥순아, 미안여. 정말 미안여.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자식이 없는 게 내 잘못이 아닌데 너만 탓했어. 내 외로움을 내한테 화풀이했어. 지훈은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우물에 빠뜨린 것도 건지지 않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았어. 옥순이도 민호도 모두 내가 망친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바다는 진실을 삼키지만 결국 용서를 토해낸다고요. 이제 우리 모두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민호 씨도 그리고 아버지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사랑과 외로움과 배신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이제는 모두 놓아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진실을 품고 있던 그 우물이 이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윤은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며칠 동안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옥순의 일기장을 읽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나눴죠. 도윤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고 지우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훈아, 나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말하려고 해. 비록 민호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저지른 일은 변하지 않으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 전에 우물을 메우는 게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흙을 날라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작업을 하며 도윤은 지훈에게 옥순과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조용한 저녁들이요. 우물이 거의 다 메워질 무렵 지훈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민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우물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흙을 덮었죠. 도윤은 그 위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옥순아, 민호 씨, 이제 편히 쉬시게.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갚을게. 며칠 후 도윤은 지훈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하기 전 도윤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지훈은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했죠. 오랜 세월 술과 스트레스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도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지훈아,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 민호 씨를 찾아가서 전해줘.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옥순이가 평생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를 딸로 둔 게 아버지는 자랑스럽구나. 비록 늦게 알았지만 내가 내 딸이라는 게 행복해. 지훈은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 하신 아버지가요. 도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옥순아, 이제 갈게. 기다렸지?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죠. 도윤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지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대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주소를 따라 민호를 찾아갔어요. 민호는 작은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지훈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강민호 씨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지훈은 한옥순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옥순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기억이었죠. 두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옥순이 돌아가신 일, 도윤이 고백한 일, 그리고 도윤의 마지막 말까지 모두 전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옥순 씨가 날 구해줬구나. 그때 우물에서 건져준 게 옥순 씨였어. 민호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의 공포, 누군가 자신을 끌어올려주던 따뜻한 손길. 그게 옥순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죠. 도윤 씨한테 전해주세요. 이미 용서했다고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 불행했을 뿐이니까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옥순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날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죠.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분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호는 가게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지우는 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 마당에는 메워진 우물이 있었어요. 지우는 우물이 있던 자리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비석을 세웠죠.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사랑과 용서가 잠들다. 지우는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리며 해안가를 적셨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민호의 은반지와 옥순의 낡은 해녀복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우물에서 건진 그것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지와 해녀복을 바다에 던졌어요. 파도가 그것들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지우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민호 아저씨. 이제 모두 편히 쉬세요. 바다가 모든 걸 용서할 거예요.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집 마당에서 누군가 웃는 듯한 잔잔한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메워졌던 우물 자리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소리도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는 진실을 삼켰지만 끝내 용서를 남겼습니다.